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부동산에 대한 제 개인적인 생각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향후 2년 안에 큰 상승을 예상합니다. 하지만 이는 수도권과 일부 수요가 꾸준히 받쳐주는 지방광역시에 국한된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지방 중소도시도 세컨하우스 개념으로 경치가 뛰어나고 관광 인프라가 있는 곳은 가격이 우상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인구가 줄어드는데 집값이 상승하는 게 말이 되느냐? 지방은 소멸시대에 집을 사라는 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이런 챌린지를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위 얘기도 일리 있는 얘기지만 우리 구독자분들께서는 걸러들을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리라 믿습니다. 인구가 줄어든다고 수요가 비례해서 줄어들지는 않고 지역별로 보면 그 상황은 천차만별일 것입니다. 다시 말해 모든 소득층, 모든 지역에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학창시절에 유행처럼 읽었던 논리야 놀자라는 책이 생각납니다. 여기서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바로 이런 경우를 두고 하는 말이라 저는 생각됩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제가 집값이 2년 안에 크게 상승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근거는 양질의 주택 공급의 부족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코로나 이전부터 신규 공급을 위한 주택 인허가는 현저히 감소하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코로나로 인해 공급망 이슈가 발생하고 현재는 공급망 이슈는 해결되었지만 원자재, 인건비 상승 등이 주택 건설 비용 증가로 연결되어 신규 공급을 가로막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국민들의 소득은 꾸준히 상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통계의 오류에 빠지시면 안 되는 것이 20%의 소득 분위가 서울 주택을 구입할 수 있는 구매력을 가진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분의 소득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튜브, 전자상거래, 온라인 교육 콘텐츠 등 새로운 다양한 일자리 창출로 기존의 고소득층을 유지하던 전통적인 고소득층 이외에도 신규 고소득 자영업자들이 많이 양산되고 있습니다. 인터넷 혁명 이후 크게 증가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구매력은 매우 높으며 모두 소홀혹은 수도권 주택 구입의 잠재적 수요라고 볼 수 있습니다. 돈 잘 버는 자영업자가 사고 싶은 아파트. 그런 동네가 어디가 될까요? 이런 수요의 증가는 주택 가격을 우상향시키기에 충분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나라의 가계부채가 높은 것은 팩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잘 보셔야 할 것은 부채만큼 가구당 금융자산 비율도 높다는 것입니다. 자본주의에서는 부채는 레버리지입니다. 자기 돈 100%로 사업하는 사람은 바보입니다. 바꿔 말해 빚 없이 100% 자기 돈으로 집 사는 건 역시 레버리지의 기회비용을 놓치는 것과 같은 현상입니다. 돈이 있어도 싸게 빌릴 수 있다면 빌려서 집 사는 게 훨씬 이득이라는 얘기죠. 젊은 세대에서 영끌에서 힘들다는 얘기 요즘 아주 많이 듣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아주 어색한 표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자 부담이 늘어서 가처분 소득이 줄었고 그로 인해 외식을 못하고 명품 소비를 못하고 산다는 것이 정확한 표현일 것이라 생각됩니다. 하지만 외식 좀 줄이고 명품 좀 안 산다고 크게 문제될 건 없습니다. 영혼까지 끌어서 대출 많이 받을 수 있다면 그것도 능력입니다. 그만큼 소득이 된다는 얘기니까요. 좀 아끼며 이자 내고 살다 보면 어느새 집값은 구입가를 넘어 우상향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그렇지 않다면 영끌을 잘못한 게 아니라 입지가 좋지 못한 주택에 투자를 잘못하신 겁니다. 매우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러분은 정확히 구분하여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시 가계부채 얘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10억의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다고 가정합시다. 그중 3억의 주택담보대출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면 이 금액은 가계부채로 계산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 가정의 현금성 자산, 즉 주식이나 채권, 기타 자산을 3억 이상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이 가정의 부채는 사실상 제로인 것입니다. 단순히 가계부채만 수치로 보는 착오를 일으키기에 충분한 현상입니다. 언론의 단편적인 그리고 자극적인 어휘에 놀아나시면 절대 안 됩니다. 그건 자기 만족일 뿐입니다. 여러분이 언론의 보도 영상만 보고 통찰력 없이 판단하는 것만큼 위험한 짓은 없습니다. 요즘 언론에서 하는 말 반대로 생각하면 된다 싶을 정도로 언론의 보도 행태는 심각한 수준입니다. 그래서 제가 유튜브를 시작하게 된 계기이기도 하고요. 자본주의 설명서를 잘 읽고 살아가시길 당부드립니다. 여러분, 인구가 줄어든다고 가구 수가 줄어드는 건 아니라는 걸 잘 알고 계시죠? 1인 가구 수의 증가는 꾸준히 일어나고 있고 1인 가구라고 해서 작은 집, 원룸에 산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능력 있는 1인은 독립합니다. 그럼 원룸에 살까요? 넓은 집에 잘 꾸미고 살고 싶어하는 인간의 욕망을 고려하지 않고 판단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그리고 베이비붐 세대 현재 60대 초반, 중반, 우리나라에서 가장 부를 많이 이루신 분들입니다. 이분들이 은퇴하시고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낼 곳은
자기 집입니다. 그럼 과연 작은 집으로 이사해서 줄여서 은퇴 생활을 하실까요? 돈이 있는데 왜 자기가 쓰던 공간을 줄일 생각을 하겠습니까? 오히려 은퇴 후 여가나 취미 활동으로 더 늘리면 늘렸지. 이 말인즉슨 1인 가구가 되면 작은 평수가 더 선호될 거라는 말도 다 헛소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작은 평수 살기 싫으면 돈 있는 사람은 더 살기 싫을 거라는 거 생각 안 해보셨나요? 경제력이 있는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와 그 자식들의 분가 후 독립은 새로운 입지 좋은 곳의 수요 증가로 작용할 것이고, 그동안 양질의 주택 공급을 하지 못한 안타까운 상황은 가격을 끌어올리기에 충분한 힘을 가졌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기에 매수 심리가 어떻게 작용하느냐에 따라 힘의 크기가 결정됩니다. 정리하면 수요, 공급, 심리, 이 세 단어가 주택 가격을 결정하는 핵심 키워드입니다. 20, 30대 여러분, 제 얘기가 잘 이해되셨다면 다행이겠지만 이해가 힘들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도 그땐 그랬으니까요. 하지만 저의 실수를 여러분들이 반복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과거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세금 정책을 통해 수요 억제를 펼치고 양도세 실거주 요건 강화와 같은 주택 구입 시 취득세 강화로 주거 이동의 자유를 억압했습니다. 이 모든 실정들은 조세 정가 및 귀착의 법칙에 의해 주택 가격에 고스란히 반영이 되어 가격 폭등이라는 부작용을 만들어냈습니다. 이후 고금리 상황이 만들어낸 공포 심리로 인해 일시적 주택 가격의 조정이 왔었습니다. 사실 이때가 기회였다는 걸 여러분들은 모르셨을 겁니다. 하지만 선수들은 다 알고 있었습니다. 바로 회복될 거라는 걸. 그럼 선수들은 왜 그때 집을 사지 않았는가? 실정의 결과물로 만들어진 규제가 여전히 존재하기에 다주택자가 먹을 것이 많지 않은 시장에 들어가지 않았을 뿐인 것입니다. 하지만 무주택자들은 들어갔어야 할 타이밍이란 걸 깨달으셨길 바랍니다. 그리고 문정부가 분양가 상한제를 통해 양질의 공급을 틀어막았습니다. 부동산 사이클의 파동은 매우 길고 조용히 일어납니다. 심리는 바로 움직이지만 규제와 같은 실정의 결과는 대개 2에서 3년 정도 지나야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실정의 결과가 현 정권의 판단 실수와 합쳐져서 더 큰 힘으로 응축되고 있습니다. 상위 20%가 부의 8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부의 편중 현상이 더욱 심화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통계를 좀 공부한 분들은 아실 것 같은데요. 평균의 오류에 빠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평균값은 여러분의 판단만 흐릴 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상위 2%의 시장의 변화를 주목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은 반응하지 마시고 대응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설명서를 제공할 뿐 무엇을 해야 할지 여러분들이 알아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결론, 입지 좋은 곳의 집은 꾸준히 상승한다. 베이비부머 세대의 경제력은 튼튼하다. 수요, 공급, 매수 심리가 주택 가격의 핵심 키워드다. 상위 20%의 부가 속해 있는 시장의 변화에 관심을 가져라. 공감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